안녕하세요. 지혜복음입니다. 새벽 3시 12분. 여보, 대답 좀 해봐. 어머니의 비명이 집안을 가르며 제 서재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제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공포가 담겨 있었어요. 심장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쿵쾅쿵쾅. 귀가 먹먹할 정도로 빠르게 뛰었어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거실을 지나 부모님 방으로 달렸죠. 불과 5미터도 안 되는 거리였는데 마치 끝없는 터널을 달리는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 방문을 열었을 때 시간이 멈췄습니다. 아버지는 침대에 평화롭게 누워 계셨어요. 마치 주무시는 것처럼요.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너무 고요했어요. 가슴이 오르내리지 않았고 코앞에 손을 가져다 대도 숨결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빠?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빠 일어나세요.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습니다. 겨울 아침 차가운 유리창을 만진 것처럼, 아니 그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생기라곤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런 차가움이었어요. 어머니는 아버지의 다른 쪽 손을 붙들고 계속 흔들며 울고 계셨습니다. 여보, 농담하지 마. 제발 눈 좀 떠봐. 응, 내 말 들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어요. 아니, 하얗다기보다는 수천 가지 생각이 동시에 몰려오는데 그중 어떤 것도 명확하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게 현실인가? 꿈인가? 지금 내가 뭘 해야 하지? 일 잃고? 병원? 장례식장? 제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날 새벽의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언젠가는 맞이하게 될 순간이지만 막상 그 순간이 왔을 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무엇을 해야 하는지조차 몰랐습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는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또 누군가에게는 지금 겪고 있는 혼란 속에서 작은 나침반이 되길 바랍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40대 중반이고요. 80대 중반이신 아버지와 70대 후반이신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아버지는 당뇨와 고혈압을 오래 앓으셨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는 편이었죠. 매일 아침 산책도 하시고 저녁엔 어머니와 함께 TV도 보시고 그랬어요. 그날도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와 함께 거실에서 드라마를 보시다가 9시쯤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먼저 자겠다는 인사와 함께요. 저는 서재에서 업무를 마무리하고 있었고 어머니는 거실에서 뜨개질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새벽 3시 12분 그 비명소리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5분? 10분? 잘 모르겠어요. 저는 멍하니 아버지를 내려다보고만 있었고 어머니는 계속 아버지를 흔들며 울고 계셨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동생이었어요. 형, 뭐해? 엄마가 전화하셨는데 안 받으셔서.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지금, 집으로 와. 빨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 같아. 전화기 너머로 동생의 숨소리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지금 간다는 짧은 대답과 함께 전화가 끊어졌어요. 동생이 도착하기까지 30분. 그 30분이 30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버지 곁에 앉아서 그분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점점 더 차가워지는 그 손을요. 어머니는 아버지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계속 중얼거리셨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먼저 눈치챘어야 했는데. 미안해요. 현관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생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어요. 방으로 들어온 동생은 아버지를 보더니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형, 이게 말을 잇지 못하더니 눈물부터 흘렀어요. 우리 남매는 어머니를 위로하며 동시에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동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형, 장례식장에 전화해야 하지 않을까? 아버지를 여기 계속 모시고 있을 순 없잖아.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일단 119부터 불러야 할 것 같아. 병원에 가야 하지 않을까? 병원은 왜? 이미. 동생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진단서 같은 거 받아야 하지 않아? 저도 목소리가 커졌어요. 우리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방에서 말다툼을 하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어머니가 그만들 해라고 하시고 나서야 우리는 입을 다물었어요. 결국 저는 휴대폰을 꺼내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사망 시 절차, 자택 사망 신고 방법 같은 키워드로요. 하지만 새벽 4시에 정신없는 상태에서 읽는 정보들은 제대로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블로그에서는 경찰에 먼저 신고하라고 했고 어떤 곳에서는 119에 연락하라고 했어요.
또 어떤 곳에서는 장례식장에 직접 연락해도 된다고 했죠. 댓글들도 제각각이었습니다. 우리는 장례식장에 먼저 전화했어요. 저는 119 불렀는데 경찰까지 왔어요. 병원부터 가세요.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패닉 상태에서 저는 가장 먼저 떠오른 대로 장례식장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내에 있는 큰 병원 장례식장이었어요. 새벽이라 당직자가 받았는데 그분이 물었습니다. 사망진단서는 있으세요? 저는 당황했죠. 아니요, 집에서 방금 돌아가셔서요. 그러자 그분은 말씀하셨어요. 그럼 먼저 119에 연락하셔서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사망진단서가 없으면 저희도 예약을 받을 수가 없어요. 진단서를 받으신 후에 다시 연락주세요.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장례식장부터 전화한 거요. 그 순간 저는 몰랐어요. 이 한 통의 전화가 우리 가족의 장례 일정을 며칠이나 늦추게 될 거라는 걸요. 저는 전화를 끊고 다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번호를 2번이나 잘못 눌렀어요. 세 번째 시도 끝에 연결됐습니다. 119 구조구급 상황실입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상황을 설명하려는데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숨을 안 쉬세요. 119 상담원은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환자분의 정확한 상태를 말씀해 주세요. 의식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차갑고 움직이지 않으세요. 지금 심폐소생술 하실 수 있으세요?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심폐소생술? 저는 순간 더 당황했어요. 아버지는 이미 차갑게 식어 계셨는데 심폐소생술을 해야 하나? 아니, 이미 돌아가신 것 같은데요. 몸이 차가워요. 확실하신가요? 언제 발견하셨나요? 30분, 아니 1시간 전쯤.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상담원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구급차를 보내드릴게요. 주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경찰도 함께 출동합니다. 경찰? 그 단어에 저는 또 놀랐습니다. 왜 경찰이? 우리 아버지는 병으로 돌아가신 건데 무슨 사건도 아닌데 왜 경찰이 와야 하는 거지? 하지만 그때는 물어볼 겨를도 없이 주소를 알려주고 전화를 끊었어요. 동생이 물었습니다. 형, 경찰이 온다고? 응, 그렇게 말하더라.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불안함이 가득한 눈빛이었어요. 15분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구급대원 2분과 경찰관 1분이었어요. 밤늦은 시간에 이웃들이 깰까봐 저는 조용히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어디 계시죠? 구급대원이 물었어요. 이쪽입니다. 부모님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은 아버지를 살펴보시더니 고개를 저으셨어요.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신 것 같습니다. 사후경직도 시작됐네요. 사후경직. 그 단어를 들으니 이게 정말 현실이라는 게 실감났습니다. 경찰관이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유족분이시죠? 몇 가지 여쭤봐야 할 게 있습니다. 네, 아들입니다. 언제 발견하셨나요? 새벽 3시쯤입니다. 어머니께서 발견하셨어요. 경찰관은 수첩을 꺼내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인께서 평소 지병이 있으셨나요? 네, 당뇨와 고혈압이 있으셨습니다. 약도 계속 드시고 있었어요. 최근에 병원 다니셨나요? 지난주 금요일에 동네 내과에 다녀오셨습니다. 병원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서울내과의원입니다. 여기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어요. 경찰관은 계속 메모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왠지 모를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자택에서 돌아가신 경우 변사 가능성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지병이 있으셨고 정기적으로 병원 다니신 것 같으니 크게 문제 없을 겁니다. 변사. 또 하나의 낯선 단어였습니다. 경찰관이 계속 질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인을 보신 게 언제죠? 어제 저녁 9시쯤입니다. 거실에서 어머니랑 드라마 보시다가 방에 들어가셨어요. 그때 특별한 이상 징후는 없으셨나요? 네, 평소와 똑같으셨어요. 먼저 자겠다고 인사도 하시고 말을 하다 보니 목이 메었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었다는 게 실감났어요. 경찰관이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혹시 고인을 옮기시거나 옷을 갈아입히신 건 없으시죠? 아니요, 발견한 그대로입니다. 다행입니다. 현장을 보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장 보존? 저는 그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아무것도 안 한 건데 그게 옳은 행동이었던 거죠.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자연사로 보이고 특별한 변사 의심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병원으로 모시고 가셔서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구급대원이 말씀하셨어요. 일단 병원 응급실로 모셔가야 합니다. 거기서 의사 선생님이 사망을 확인하시고 진단서를 발급해 주실 거예요. 어느 병원으로 모실까요? 저는 또 당황했습니다. 어느 병원? 저는 그것도 생각 못했어요. 가까운 큰 병원이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립병원으로 모시겠습니다. 여기서 차로 10분 거리입니다. 구급대원들은 능숙하게 들것을 준비했습니다. 아버지를 들것에 옮기는 모습을 보는데 눈물이 쏟아졌어요. 이게 아버지가 이 집을 떠나는 마지막 모습이구나. 보호자분도 함께 가시겠어요? 구급대원이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나는 가야 해. 너희 아버지 혼자 보낼 수 없어. 동생과 저도 각자 차를 몰고 뒤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새벽 4시 30분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제 차를 몰고 구급차를 따라갔어요. 빨간 불빛이 깜빡이는 구급차 뒤를 따라가면서 이 모든 게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5시가 조금 안 된 시각이었어요. 응급실은 비교적 조용했습니다.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응급실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유족분이시죠? 네, 아들입니다. 사망 시각은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로 추정됩니다. 선생님은 차분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평소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아마도 수면 중 심장마비로 추정됩니다. 고통 없이 평안하게 가신 것 같습니다. 조의를 표합니다. 사망진단서 발급받으셔야 하는데 원무과가 오전 9시에 열립니다. 그때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 기다려야 한다는 거였어요. 우리는 응급실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그때 제가 했어야 할 질문이 있었습니다. 진단서 몇 부나 발급받아야 하나요? 하지만 저는 그 질문을 하지 못했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게 두 번째 큰 실수였습니다. 오전 9시가 되어서야 원무과 직원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응급실 대기실에서 4시간을 기다렸어요. 어머니는 계속 우시고 동생은 친척들에게 연락하느라 정신없었고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사망진단서 발급 신청하셨죠? 원무과 직원이 서류를 건네주었어요. 네, 그런데 몇 부 발급받아야 하나요? 보통 2부 정도 받으시면 됩니다. 추가로 필요하시면 나중에 다시 오셔도 되고요. 저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럼 2부 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발급 수수료를 내고 진단서 2부를 받았어요. 한 부당 1만 원이었습니다. 겨우 2만 원. 나중에 제가 얼마나 후회하게 될지도 모르고요. 진단서를 받고 나니 새벽부터 긴장했던 몸이 풀리면서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어요. 장례식장 예약. 저는 새벽에 전화했던 그 장례식장에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아침에 연락하신 분이시죠? 진단서 받으셨어요? 네, 지금 막 받았습니다. 화장 원하시나요? 매장 원하시나요? 저는 어머니께 여쭤봤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시며 아버지는 화장 원하셨어라고 하셨습니다. 화장 원합니다. 담당자의 목소리가 조금 난처해졌습니다. 아, 그럼 먼저 화장장 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화장장이요? 네, 요즘 화장장이 많이 밀려서요. 보통 3일에서 5일은 기다리셔야 합니다. 빠르면 3일 후 오후 시간대에 가능할 것 같은데 확인해 드릴까요? 3일에서 5일. 그 말에 저는 멍해졌습니다. 그럼 장례는 그때까지 못 치른다는 건가요? 그렇죠. 화장장 예약이 잡혀야 장례식장 날짜도 확정되거든요. 화장 시간이 정해져야 발인 시간을 역산해서 빈소 날짜를 잡을 수 있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 순서가 있구나. 화장장을 먼저 예약하고 그 시간에 맞춰서 거꾸로 장례식장을 잡는 거구나. 그럼 화장장 예약부터 해주세요. 잠시만요.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길고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손님, 가장 빠른 게 3일 후 오후 4시인데요. 그것도 대기 순번이 있어서 확정은 아니에요. 확정으로 잡으시려면 4일 후 오전 10시가 가장 빠릅니다. 4일 후. 새벽에 바로 전화했더라면 더 빠른 시간을 잡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 그보다 더 일찍 진단서를 받자마자 바로 전화했더라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4일 후로 예약해주세요. 네, 그럼 장례식장은 오늘부터 3일장으로 하시는 거죠? 빈소 자리 확인해 드릴게요. 또 기다림. 그리고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1층 큰 빈소는 이미 예약이 다 찼고요. 3층 작은 빈소만 가능합니다. 그것도 구석 자리인데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럼 오늘 오후 2시부터 입관 가능하시고요. 장례 비용은 기본 300만 원부터 시작됩니다. 추가 옵션 선택하시면 300만 원.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격을 비교할 여유도, 다른 장례식장을 알아볼 정신도 없었습니다. 모든 예약을 마치고 나니 오전 11시였습니다. 새벽 3시에 아버지를 발견하고 8시간이 지난 시점이었어요. 이제 집에 가서 옷이랑 준비물 챙겨오시고 오후 2시까지 장례식장으로 오시면 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기진맥진했어요. 동생도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동생이 말했습니다. 형, 우리 뭔가 잘못한 것 같지 않아? 나도 그런 느낌이야. 새벽에 그냥 119만 바로 불렀으면 더 빨랐을 텐데. 맞는 말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 먼저 전화한 게 시간만 낭비한 거였어요. 그 시간에 바로 119를 불렀더라면 진단서를 받고 화장장 예약까지 더 빨리 할 수 있었을 텐데. 세 번째 실수는 집에 도착하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옷을 준비하려는데 어떤 옷을 입히는지 몰랐어요. 평소에 즐겨 입으시던 양복? 아니면 한복? 새 옷을 사야 하나? 어머니께 여쭤봤더니 아버지 유언 같은 거 없었는데 하시며 또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는 그제야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와 이런 이야기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구나. 어떤 옷을 입고 싶으신지, 어떤 장례를 원하시는지, 누구에게 연락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동생과 저는 아버지 옷장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이 양복 어때? 아니야, 이건 너무 오래됐어. 그럼 이건? 우리는 옷 때문에 또 의견이 갈렸습니다. 결국 어머니가 아버지가 결혼기념일 때 입으셨던 거 있잖아. 그거 입히자라고 하셔서 정리됐어요. 신발은? 양말은? 속옷은? 하나하나 다 새로 생각해야 했습니다. 짐을 꾸리는 데만 2시간이 걸렸어요. 오후 2시 약속 시간을 거의 놓칠 뻔했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했을 때 담당 상조사분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늦으셨네요. 염습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서두르셔야 합니다.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늦은 게 아니라 우리가 몰랐던 거였는데도요. 아버지를 빈소에 모시고 염습을 하고 입관을 했습니다. 그 과정을 지켜보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빈소가 마련되고 나서야 조금 안정을 찾았습니다. 친척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큰아버지가 오셔서 물으셨습니다. 진단서는 몇 부 뽑았어? 2부요. 2부? 그것만 뽑았어? 보험 청구하려면 원본이 여러 부 필요한데.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보험이요? 그래. 아버지 보험 몇 개 있잖아. 생명보험, 암보험, 상해보험. 각각 원본 제출해야 해. 그리고 국민연금 유족급여 신청할 때도 원본 필요하고 은행에서 계좌 정리할 때도 필요하고. 저는 멍해졌습니다. 입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였어요. 그럼 다시 병원 가서 받아야 하나요? 그래야지. 최소한 5분은 있어야 해. 아니면 매번 병원 왔다 갔다 해야 하는데 장례 치르는 와중에 그게 쉽겠어? 동생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 내가 내일 아침에 병원 다녀올게. 미안해. 괜찮아. 우리가 몰랐던 거지. 맞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그날 저녁 빈소를 지키면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미리 알았더라면? 만약 아버지께서 미리 정리해 두셨더라면? 새벽 3시에 어머니의 비명을 듣고 달려갔을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가 한 선택 중에 제대로 된 게 몇 개나 될까요? 장례식장부터 전화한 것, 진단서 2부만 발급받은 것, 화장장 예약을 나중에 한 것, 아버지의 유언이나 바람을 모르는 것, 모든 게 실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실수는 이런 순간이 올 거라는 걸 알면서도 아무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동생이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사망진단서 추가 발급을 신청했는데 3부를 더 받는데 또 3만 원이 들었다고 했어요. 형, 근데 말이야. 원무과 직원이 그러는데 보험 청구할 거면 사망 원인을 더 구체적으로 적어달라고 요청할 수 있대. 노환보다는 심근경색 이런 식으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처음에 발급받을 때 물어봤어야 했는데. 맞아. 근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 처음 겪는 일인데. 맞습니다. 처음이었어요. 하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런 처음이 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우리처럼 준비 없이 맞이하죠. 조문객들이 오고 가는 3일 동안 저는 다른 상주들과도 이야기를 나눴어요. 옆 빈소 상주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미리 준비해 두셔서 편했어요. 어떤 옷 입을지, 누구에게 연락할지 다 적어두셨거든요. 심지어 장례식장이랑 화장장 전화번호까지. 저는 부러웠습니다. 또 다른 분은 저는 119에 전화했을 때 말을 잘못해서 구급대원들이 심폐소생술을 하려고 했어요. 이미 돌아가신 걸 알았는데도요. 제가 당황해서 숨을 안 쉬어요. 라고만 외쳤거든요라고 했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실수였어요. 3일 장례를 치르면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이미 아버지는 가셨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 배웅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발인 당일 아침 관을 닫기 전 마지막으로 아버지 얼굴을 봤습니다. 평화로운 모습이었어요. 아빠 미안해요. 제가 좀 더 준비했어야 했는데.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아니야. 네가 최선을 다했어. 아버지도 아실 거야.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최선이 아니었다는 걸. 준비된 최선과 준비 없는 최선은 다르다는 걸요.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후 정리를 시작해야 했어요. 보험 청구, 은행 계좌 정리, 각종 서류 처리. 생각보다 할 일이 훨씬 많았습니다. 첫 번째로 생명보험 청구를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가입하신 보험이 총 3개였는데 보험사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달랐습니다. 어보험사는 사망진단서 원본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요구했고 비보험사는 거기에 더해 재적등본까지 필요하다고 했어요. 시보험사는 사망진단서에 구체적인 사망 원인이 적혀 있어야 한다며 재발급을 요청했습니다. 선생님, 진단서에 노안이라고만 적혀 있으면 심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병원에 연락하셔서 구체적인 병명으로 재발급 받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또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동생이 말했어요. 형, 이거 처음부터 제대로 받았으면 한 번에 끝났을 텐데. 맞는 말이었습니다. 큰아버지 말씀대로 처음에 오부를 받고 사망 원인도 구체적으로 적어달라고 요청했더라면 이렇게 병원을 3번씩이나 오갈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병원 왕복에 드는 시간, 주차비, 재발급 수수료, 금액으로 따지면 몇만 원이지만 정신적 피로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었습니다. 은행 업무는 더 복잡했습니다. 아버지 명의의 통장이 몇 개나 되는지도 몰랐어요. 집에서 통장을 찾아보니 5개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비밀번호를 아는 건 2개뿐이었어요. 은행에 가서 계좌 정리를 하려고 하니 각종 서류가 또 필요했습니다. 사망진단서, 가족관계 증명서, 상속동의서, 인감증명서. 창구 직원이 말했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시면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모두 지참해 주셔야 해요. 저희는 3남매였습니다. 저와 남동생, 그리고 여동생이 있었어요. 여동생은 부산에 살고 남동생은 서울에 있었죠. 다 같이 시간 맞춰서 은행에 오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럼 우편으로도 가능한가요? 가능하긴 한데 시간이 2주 정도 걸립니다. 결국 우리는 주말에 시간을 맞춰 다 같이 은행에 갔습니다. 부산에서 여동생이 올라오고 우리 셋이 은행 창구 앞에 앉아서 서류를 작성했어요. 1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참 복잡하네. 여동생이 한숨을 쉬었어요. 맞아.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아버지 핸드폰 해지하고 카드 정리하고 국민연금 유족급여 신청하고 언제 다 해?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다들 지쳐 보였어요. 그때 창구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실례지만 고인께서 미리 정리해 두신 서류 같은 건 없으세요? 요즘은 평안 상자나 엔딩 노트 같은 걸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던데. 평안 상자, 엔딩 노트. 처음 듣는 단어들이었습니다. 그게 뭔가요? 아하, 생전에 본인의 중요한 정보나 유언, 희망사항 같은 걸 정리해 두는 거예요. 통장 목록, 비밀번호, 보험 정보, 연락할 사람 명단 이런 것들이요. 있으면 유족분들이 훨씬 편하시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요. 만약 아버지께서 그런 걸 준비해 두셨다면 우리가 이렇게 헤매지 않았을 거예요. 어떤 은행에 통장이 있는지, 비밀번호가 뭔지, 어떤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누구에게 연락해야 하는지 전부 적혀 있었다면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인터넷으로 평안 상자를 검색해 봤습니다. 많은 자료가 나왔어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준비하고 있더군요. 평안 상자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보니 정말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의료정보, 최근에 다닌 병원, 담당 의사, 복용 중인 약, 지병, 나의 소망, 화장을 원하는지, 매장을 원하는지, 어떤 종교 의식을 원하는지, 장기 기증 의사는 있는지, 연명 치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중요 서류 위치 등본, 통장, 도장, 보험증권, 부동산 서류, 비상 연락망, 꼭 연락해야 할 친척, 친구, 종교단체, 직장 동료. 만약 아버지께서 이것만 준비해 두셨어도 우리는 절반의 시간과 노력으로 모든 걸 처리할 수 있었을 거예요. 저는 그날 밤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이거 보세요. 평안 상자라는 건데. 어머니는 화면을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아버지한테 이런 거 해달라고 할 걸 그랬네. 이제라도 엄마가 준비하시면 어때요?
나도. 네, 엄마도 언젠가는 그날이 올 거잖아요. 그때 우리가 또 이렇게 헤매는 것보다는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그래, 너희들 고생시키기 싫으니까. 나는 미리 정리해둘게. 그날부터 어머니와 저는 함께 평안 상자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어머니의 의료 정보부터 정리했어요. 지금 다니는 병원이 어디예요? 담당 선생님 성함은? 우리는 어머니의 진료 카드를 모두 꺼내서 병원 이름과 담당 의사, 전화번호를 정리했습니다. 복용 중인 약도 사진을 찍어서 기록했어요. 약 이름, 용량, 복용 시간까지요. 다음은 어머니의 소망이었습니다. 엄마는 화장 원하세요? 매장 원하세요?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화장, 아버지 곁에 모셔줘라고 하셨어요. 장기 기증이나 연명 치료는요? 어머니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연명 치료는 하지 마. 내가 자연스럽게 갈 수 있게. 장기 기증은 쓸 수 있는 게 있으면 해도 좋아.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게 처음에는 불편했어요. 어머니의 죽음을 상상하는 것 자체가 끔찍했으니까요. 하지만 대화를 나누면서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어머니도 편안하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미리 이야기해두니까 속이 시원하네. 너희들도 나중에 뭘 해야 할지 알고 있으면 덜 당황하겠지. 통장과 보험 정보도 정리했습니다. 물론 비밀번호는 봉인된 봉투에 넣어서 따로 보관했습니다. 보험도 2개가 있었는데 보험증권 사본과 함께 보험사 연락처를 적어뒀습니다. 부동산 서류 위치, 도장 보관 장소, 중요한 계약서들까지 하나하나 정리했어요. 마지막으로 연락망이었습니다. 돌아가시면 누구한테 연락해야 해요? 한 명 한 명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20명 정도 됐어요. 모든 정리가 끝나고 나니 A사 용지 5장 분량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그걸 투명 파일에 넣고 어머니 방 서랍 맨 위에 보관했어요. 여기 있다는 거 너희들 다 알지? 네, 알아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은 내용 확인하고 업데이트하자. 병원이 바뀔 수도 있고 통장이 늘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럴게요. 그날 밤 저는 제 방에서 혼자 평안 상자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종이 5장. 이 종이 5장이 나중에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그때는 정확히 몰랐어요. 하지만 적어도 아버지 장례 때처럼 우왕좌왕하지는 않을 거라는 확신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준비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아직 40대지만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요. 제 평안 상자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의료 정보, 보험 정보, 통장 목록, 비밀번호 힌트, 연락할 사람들. 적다 보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정보가 있더군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게 바로 사랑이구나. 남겨질 사람들을 위한 배려구나. 아버지는 준비하지 못하셨지만 어머니는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저도 준비할 거예요. 제 아이들이, 제 가족이 나중에 저를 보내야 할 때 조금이라도 덜 힘들게. 며칠 후 동생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들도 평안 상자 만들어봐. 형, 우리 아직 젊은데? 나도 알아. 근데 아버지도 이렇게 갑자기 가실 줄 몰랐잖아. 준비는 일찍 할수록 좋아. 동생들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형 말이 맞네. 우리도 해볼게. 우리 가족은 모두 평안 상자를 준비했습니다. 어머니, 저, 남동생, 그리고 부산에 있는 여동생까지. 가족 단톡방에 사진을 올렸어요. 우리 가족 평안 상자 완성. 여동생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오빠들 너무 고생했지? 이제라도 준비하니까 마음이 놓이네. 아버지께서 우리한테 큰 교훈을 남겨주신 거야. 맞습니다. 아버지는 평안 상자를 남기지는 못하셨지만 평안 상자의 중요성을 몸소 가르쳐 주셨어요. 그 후로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사 동료들에게, 친구들에게, 심지어 동네 커피숍 사장님에게까지. 혹시 평안 상자 아세요? 꼭 한번 준비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아직 젊은데 무슨 이라고 했고, 어떤 사람들은 불길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제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대부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도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너무 힘들었어요. 아무 준비도 안 되어 있어서. 우리 어머니한테도 한번 말씀드려 봐야겠네요. 작은 변화들이었지만 의미 있는 변화들이었습니다.
평안 상자는 단순한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남겨질 사람들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었어요. 당황하지 마. 내가 다 정리해뒀어. 너희는 그냥 나를 편안하게 보내주기만 하면 돼.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제가 겪은 혼란과 후회를 다른 누군가는 겪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이었던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한 번쯤은 부모님과 그리고 여러분 자신과 이런 대화를 나눠보세요. 나는 어떻게 떠나고 싶은지, 무엇을 준비해두면 좋을지. 불길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배려입니다. 평안 상자에 들어갈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의료 정보입니다. 현재 다니는 병원, 담당 의사, 복용 중인 약, 지병, 이런 것들을 적어두세요. 둘째, 본인의 소망입니다. 화장을 원하는지, 매장을 원하는지, 어떤 종교 의식을 원하는지, 장기 기증 의사는 있는지, 연명 치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해두세요. 셋째, 중요 서류의 위치입니다. 등본, 통장, 도장, 보험증권, 부동산 서류가 어디에 있는지 적어두세요. 가능하면 비밀번호 힌트도 함께요. 넷째, 비상 연락망입니다. 돌아가시면 꼭 연락해야 할 친척, 친구, 종교단체, 직장 동료들의 명단과 연락처를 정리해두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 모든 것을 가족들이 알 수 있는 곳에 보관하고 그 위치를 미리 알려두는 것입니다. A4 용지 몇 장이면 됩니다. 특별한 양식도 필요 없어요. 그냥 워드 파일이나 손글씨로 적어도 괜찮습니다. 이 작은 준비가 나중에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지금 이 순간 가족의 임종을 맞이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119에 신고할 때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숨을 쉬지 않습니다. 주무시다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지병이 있었고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임종하셨습니다. 이 한 문장이 모든 상황을 명확하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절대 고인을 임의로 옮기거나 옷을 갈아입히지 마세요.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원에 가면 사망진단서를 최소 3부에서 5부 원본으로 발급받으세요. 사망 원인도 구체적인 병명으로 적어달라고 요청하세요. 나중에 보험, 은행, 연금, 각종 서류 처리에 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화장을 원하신다면 장례식장보다 화장장을 먼저 예약하세요. 화장장 시간이 정해져야 장례 일정을 짤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만 기억하셔도 저처럼 헤매지 않으실 겁니다. 저는 1년 전 그날 밤 아버지 손을 잡으면서 생각했어요. 아버지, 제가 아무것도 몰라서 죄송해요.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아버지는 이미 용서하셨을 거라는 걸. 아니, 용서가 필요한 일도 아니었다는 걸. 우리는 최선을 다했고 아버지는 그걸 아셨을 겁니다. 다만 앞으로는 더 많은 분들이 준비된 상태로 그 순간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차보다 먼저 임종 직후 15분만큼은 꼭 기억하세요. 그 시간만큼은 전화기를 내려놓고 고인의 손을 잡고 사랑한다고, 감사했다고, 그동안 수고했다고 말씀드리세요. 그 15분이 평생의 위로가 됩니다. 저는 그 15분을 제대로 갖지 못했어요. 너무 당황해서, 너무 혼란스러워서 그저 멍하니 서 있기만 했거든요.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인생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평안 상자와 작은 준비는 남겨진 가족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마지막 선물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디 이 정보를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여러분의 부모님께, 형제자매께, 사랑하는 사람들께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이 소중한 정보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또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 최선을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준비된 사람이 됩시다. 당황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을 평안하게 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 이제는 알아요.
아버지가 제게 남겨주신 가장 큰 유산은 이 경험이었다는 것을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편히 쉬세요. 여러분,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어 지혜복음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사랑하는 분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지혜복음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